구경철이가 의사와 간호사와 함께 이쪽 병실로 걸어오고 있었다. 영길이를 좀 더 자주 체크해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다. 홍영이와 여학생들은 만두 먹던 입을 다물고 의사의 뒤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영길의 맥을 짚어보고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가슴을 진찰했다. 그러곤 두텁게 감은 붕대 사이로 겨우 뚫려있는 눈의 꺼풀을 까디집어 보기도 했다. 맥박과 혈압이 정상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의 얼굴은 깨끗하게 개어 있었다. 그때 정복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의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들은 특히 안영자를 잡고 범인들의 인상착의에 대해 꼼꼼히 깨물었다. 그들은 아마도 안영다리가 깨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듯 했다. 그들의 주목적은 범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있는 듯 했다. 의사와 간호사와 경찰관들이 사라졌다. 구경철 변호사도 지금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지자들의 회합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홍 선생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부상 학생들을 잘 부탁합니다.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정중하게 예를 차리고 병실을 나갔다. 전신에 아직까지 그의 손가락들이 스멀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듯한 감각이 남아있었다. 뻔뻔스런 남자.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다가왔어야 했던 그의 손가락들이었다.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늦게 그리고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별 소용이 없는 손가락들이었다. 흘러간 그 아리송한 세월 속에서 수없이 자문하고 회의에 빠졌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손가락들이었다. 사실 구경철은 1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가 그 사실을 다짐이라도 하듯이 홍영이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얼른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야, 이제 사진반만 남았구나. 누군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들은 서로들 주변을 둘러보았다. 과연 사진반 학생들이 많이들 남아있었다. 그들은 이제는 확실히 영길의 회복을 믿고 있었다. 의사의 진찰 결과를 조금 전에 직접 들었기 때문이었다. 송혜경은 벌써 서울에 있는 영길의 아버지에게 전화까지 했다. 다시금 전화해서 곧 깨어날 것 같다는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밤은 깊어가는데 잘 때도 마땅히 없고 그렇다고 영길이와 영다리를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사실 버스편도 끊어져 버렸고 하니 여기 바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마침 홍 교수님도 계시고 하니 세미나를 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염혜창이었다. 그는 어디에 가서도 신문기자다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여기 돗자리를 깔게 버려둘까? 그 점은 염려 마십시오. 벌써 병원 측의 양해를 얻어왔습니다. 돗자리도 얻어왔고요. 이건 입원실 바닥 깔개 전용 돗자리입니다. 회창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물어보냐? 국궁식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다들 가볍게 웃었다. 비닐 돗자리가 펴졌다. 열어놓은 유리창문 너머에서는 훈훈한 늦은 봄의 밤바람이 불어왔다. 말이 끊어지는 순간순간에 가깝게 흐르고 있는 강물 소리가 잊은 듯이 들려오곤 했다. 그들은 돗자리 위에 둘러앉았다. 앉다가 보니까 홍영이는 곧바로 김영길이 누운 침상 밑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침상 밑으로 축 늘어진 그의 손이 그녀의 목덜미에 가끔 스치기도 했다. 섬세하고 뽀얀 손이었으나 큼직했고 굵은 굳은 살이 두텁게 박여 있었다.
연길의 손에 몇 차례 가볍게 목덜미가 스쳤으나 그녀는 깜짝 놀랄 만큼의 강렬한 감각을 느꼈다. 고압의 전류에라도 감전된 듯한 충격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이희옥이가 무심결에 연길의 늘어진 손을 거두어 침상 위로 올려놓았다. 어느 틈엔가 염혜창이와 구궁식이가 화투 한 통씩을 들고 나타났다. 학생들을 두 패로 갈랐다. 너희들 돈 따먹게 하면 안 돼. 연길이가 노한다고 그냥 미나투나 치라고. 야, 안 하면 안 했지 미나투를 어떻게 치냐. 그럼 섰다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곁으로 와서 선생님하고 미나투를 치고 꾼들은 저리로 모여. 요 깍쟁이들아. 홍영이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그들이 하는 짓을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세미나를 한다더니 어느 틈엔가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세미나 한다는 말은 화투 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은어인 듯 했다. 염혜창은 왠지 모르지만 홍영희 교수가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넋이 빠진 듯 하기도 하고 속이 텅 비어 공중을 걸어 다니는 듯 하기도 했다. 웬일일까 하고 생각해보지만 전혀 짐작가는 것이 없었다. 다만 자신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구경철 후보가 홍 교수의 지난날 대학 동창이라고 하니 참으로 반가울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아직 연길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학생들에게서 어떤 경직감은 많이도 풀어져 있었다. 의사의 진찰 결과 때문이었다. 그러나 홍영이는 의사의 얘기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의사의 얘기는 연길이가 무사히 깨어날 것이라는 뜻이지 그가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이 원상회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한결같이 김연길의 회복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의사는 그것의 대답을 위해서만 이 환자에게 신경을 집중했던 것이었다. 홍영이는 병실 바닥에 앉아서 학생들과 화투를 쳤다. 미나투 치는 쪽은 다들 여학생이었다. 남학생들은 섰다판으로 몰려갔다. 학생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있으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었다. 언제나 불안과 공허의 감정에 시달려오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무르익은 인생의 깊은 골 속에 깊이 빠져들어 옴죽달싹을 못하고 허덕이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왠지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듯 했다. 화투를 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안영다리가 침상에서 상체를 세우고 고개를 빼올려 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퉁방울 눈이 검게 번들거렸다. 벌써 힘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길은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침상 바로 옆에 앉아있던 홍영이는 분명히 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숨소리건 바스락거리는 소리건 입 다시는 소리건 무슨 소리가 나기만 해도 그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와닿는 전류와도 같은 전율을 느꼈다. 자정이 넘었건만 연길은 깨어나지 않았다. 홍영이는 그가 의사의 말과도 달리 상당히 심한 타격을 받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어떠한 후유증도 없어야 할 텐데 몇 달 전 마곡사에서나 오늘 유세장에서나 김연길이가 그 놀라운 힘의 한판을 벌인 것이 왠지 자기 자신과 무관하지 않게만 생각되어지는 그녀였다. 자신의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자신의 두 손은 화투짝을 잡고 있었으나 전 신경은 연길에게 가 있었다. 어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1시간 만에 돌아온다던 구경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사라진 지 2시간은 좋게 흐른 것 같았다. 시간은 벌써 새벽 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서탑판에 휩쓸린 학생들은 어느 틈엔가 오징어 다리와 소주병까지 갖다 놓고 마시고 있었다. 남학생들 사이에 간혹 여학생들도 끼어 앉아 있었다.
그녀들도 섣달을 할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 중에는 벌써 모로 쓰러져 잠이 든 학생도 있었다. 유서설인 강가에 위치한 이 작은 도시는 이제 밤의 끝없는 바다에 떠서 새벽이라는 이름의 항구를 향해 조용히 노저어가고 있었다. 홍영이는 왜 자기가 여기에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자신이 아득하게 흘러가 버린 젊은 시절의 마음의 연인이었던 구경철의 요청에 의해 여기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의 유세가 끝나면 당연히 강주의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든지 당초 계획대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고 상경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어쩔 수 없는 힘에 끌려 지금 이 자리에 이러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갑작스레 화투장을 끌어쥐고 울고 싶은 심정을 느꼈다.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음에 대한 몸부림 같은 것이 자신의 육신과 영혼의 저 깊은 바닥에서 자꾸만 솟구치고 있었다. 정말이지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다. 김연길과 함께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북극이건 남극이건 어디든지 멀리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것만이 이 답답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인가. 깊은 사유와 지적 훈련에 길들여져 있는 자신이 왜 이다지도 말도 안 되는 꿈을 꿈꾼단 말인가. 그녀는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투짝을 끌어주고서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학생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홍영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쌌다. 그녀는 손을 방바닥에 짚고 머리를 한껏 수그리고 있었다. 뭔가를 개우지는 않았다. 사진반 학생들은 그녀가 졸도하는 것을 한번 겪은 경험이 있었다.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그녀는 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번 역시 그녀가 낮의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야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김연기를 향해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소리를 지르고만 그녀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선생님 속이 좋지 않으세요? 어디 잠시 누우셔서 안정을 취하시죠. 낮에 너무나 놀라셨나 봐. 언젠가 마곡사에서도 깡패들 때문에 놀라셔서 기절하셨잖아. 점심 저녁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을 거야. 선생님, 저기 비어있는 베드에 잠시라도 누우시죠. 국궁시기가 얼굴을 숙이고 그녀에게 권해왔다. 안영달의 침상 저편에 비어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 마당에 자기가 환자용 베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실 속이 메스껍고 꼭 개울 것만 같았다. 어디든 좀 눕고 싶었다. 야, 흥식아, 어서 베드로 옮겨드려. 안영다리가 윗몸을 세우고 조용히 말을 하고 있었다. 국궁시기와 염혜창이가 달려들어 홍영이의 팔을 하나씩 어깨에 얹었다. 그들은 그녀를 천천히 들어 운반했다. 그러나 그녀가 살핏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는 다시금 나지막한 비명을 토했다. 그것은 분명히 정신을 잃을 정도의 고함은 아니었다.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였으나 듣는 이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녀는 침상 위에 모로 누웠다. 그녀는 벽면을 향해 누웠다. 송희경이 유리컵에 물을 담아와서 그녀의 입에 대어주었으나 그녀는 얼굴을 흔들었다.
침상에 누운 홍영이를 학생들은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다시금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들은 홍 선생을 강주로든 서울이든 가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둘 다 교통편이 없었다. 이 조그만 시골 도시에 택시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어머, 어머! 그들은 무심코 몸을 돌리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다. 분명히 연길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이었다. 얼굴과 머리통 전체가 붕대에 감겨 있어서 그것을 쉽게 식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감긴 붕대와 붕대 사이에서 조용히 감겨있던 눈꺼풀이 사라지고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는 검은 눈동자가 박혀있는 것이었다. 그는 무슨 말이든 목구멍 밖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두 눈알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야, 연길이가 깨어났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야, 연길아 괜찮냐? 안영달이 상체를 세우고 그에게 물었다. 그러나 연길은 대답이 없었다. 송희경은 어쩌면 연길이가 홍영희 선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난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안영달은 연길의 깨어난 두 개의 눈을 보고 홍 선생이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송희경과 안영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연길의 깨어남과 홍영희의 가느다란 비명을 자신도 모르게 연결지고 있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기에 그들은 다만 그렇게 느낄 뿐 입 밖으로 내놓을 수는 없었다. 특히 송희경은 홍영희의 두 번째 비명이 터져나오기 전에 그녀의 시선이 분명히 연길의 얼굴 쪽을 향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쩌면 홍영희는 자신의 첫 번째 비명소리에 불현듯 눈을 뜬 김연길의 눈을 무심결에 보게 되어 두 번째 비명을 지른지도 몰랐다. 그가 비록 눈을 떴으나 아마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그는 지금 어리벙벙한 상태이다. 운동장에서 강목과 쇠파이를 휘두르는 정치 깡패들과 일당백의 기백으로 맞붙어 싸운 기억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홍영희를 혼자 침상 위에 벌어두고 김연길에게로 몰려들었다. 그 순간 연길은 그들의 영웅이었다. 깡패들과 싸우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본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사실 연길이가 이렇게 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야 김연길이가 혼자서 무슨 수로 그들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용 빼는 재주가 없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연길이가 타인의 도움 없이 그들을 혼자의 힘으로 깨끗이 퇴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연길이가 깨어났어요. 이옥이가 홍영희에게 알려주었다. 응, 그래. 그녀는 힘없이 대답할 뿐 몸을 돌려눕지 않았다. 얼마 있지 않아 구경철이가 돌아왔다. 그는 선거운동원 지지자들과의 만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고 변명했다. 홍영희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놀랐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그냥 조금 편찮으셔서요. 오늘 너무 무리하셨어. 오늘 이렇게 오시게 한 내가 잘못이야. 여기가 아무래도 불편하실 테니 학교 앞 선생님의 아파트로 모셔다 드리면 어떨까? 그는 학생들에게 상의조로 얘기했다. 그는 김연길이가 깨어난 것이 그지없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게 좋겠어요, 선생님. 연길이와 영달이도 깨어나고 했으니 이제 선생님을 따뜻한 아파트로 모셔서 편히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 사실 홍영희가 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했다. 아무리 사석이라 하지만 역시 선생은 선생인 것이다. 자기들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고 또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연길이와 영달이네 집에서도 가족들이 곧 올 거예요. 연락이 왔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처장님이 곧 도착하신대요.
토요일이라 연락이 안 되어 늦어지기는 했지만서도요. 다행이군. 그럼 너희들 영길이와 영다리의 가족이 올 때까지 친구들을 잘 좀 간호해다오. 난 선생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오늘 너희들이 성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완전히 설 땅이 없을 뻔했구나. 네, 선생님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학생들은 합창이나 하듯이 같은 소리를 질렀다. 염혜창이와 국궁식이가 홍영이의 두 팔을 각각 하나씩 자신들의 어깨에 얹어서 병실을 나갔다. 그러나 몸의 균형을 스스로 간신히 잡으며 그녀는 두 학생의 어깨에서 자신의 팔을 내렸다. 그녀는 조금 비틀거리기는 했으나 혼자 걸을 수 있었다. 그 사이 구경철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와 병실 복도 앞에 정차시켰다.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의 입구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복도를 걸어 나오는 홍영이의 팔을 부축하며 걸었다. 홍 선생님, 이거 오늘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서울 가족에게 못 가시게 되어 제가 참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저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홍영이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구경철의 얘기에 대꾸를 했다. 그렇다. 모든 것은 자신이 좋아서 했다. 구경철이가 아무리 자신의 선거 유세에 그녀를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응하지 않았다면 그만인 것이다. 차량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강변 소읍에 드러누워 있는 짙은 어둠의 장막은 그 아랫단의 한 귀퉁이가 흔들리고 있었다. 차량의 뒤 시트에 깊숙이 몸을 내린 홍영이는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고 시장기도 별로 느끼지 않았다. 얼마 전에 그녀가 나지막한 비명을 지른 것은 무슨 신체적 생리적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옴치고 뛸 수 없을 정도로 김연기를 향해 옥죄어 들어가는 자신의 감정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질러본 비명이었다. 김연길이가 누구인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렇지 못하면 파멸이 있을 뿐인 것 같았다. 왼편으로 내다본 차창 저 너머로는 강의 수면이 검게 흐르고 있었다. 차가 달려나감에 따라 어두운 밤의 장막은 그 아랫단이 끝없이 출렁거리는 듯했다. 앞좌석 왼편에는 구경철이 넓은 어깨가 정물처럼 조용하게 멈춰 있었다. 그 어깨에서 뻗어나온 두 개의 팔이 천천히 움직일 따름이었다. 이 사내가 오늘 초저녁 강가의 숲속에서 그런 무례한 짓을 했지. 그러나 그가 왠지 밉지 않다. 그에게 화내고 싶지도 않았다. 구경철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열심히 운전만 했다. 그의 뒷모습은 깨끗했고 알 수 없는 정감을 지니고 있었다. 오히려 지나간 하루는 왠지 메마르고 굶주린 듯이 느껴지던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주었다는 생각이었다. 이제 이 빈 죽정이같이 느껴지기만 하던 자신의 영혼이 당분간은 든든한 포만감 속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느낌을 어렴풋이 간직한 채 눈을 감고 시트에 깊숙이 기대어 있었다. 홍영이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일대 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어쩌면 위기인지도 알 수 없었다. 자칫 하다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일대 비극의 순간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왠지 이 비극의 시간을 애써 피하고 싶지 않았다. 비극이 해일처럼 밀려와 설령 자기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애써 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가까이에는 아무도 있지 않은 듯했다. 자신은 오직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홍 교수님 주무십니까? 홍영이는 약간은 어슴푸레한 의식 속에서 분명히 구경철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대꾸하지 않았다. 자기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할 말이란 한마디도 없었다. 양심 있는 민권 변호사로 전 국민들에게, 특히 대학생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였다. 과연 낮에 본 그의 하루는 바빴고 먼지투성이었으며 질투와 폭력의 연속이었고 화해와 악수의 계속이었다. 그런 그에게 홍영이는 왠지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가 얼마나 크게 민권의 신장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의 의식을 지배하는 마음의 향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과의 여부는 젖혀두고 그녀는 그 사람의 마음이 향방이 어디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차창에 스치는 바람 소리로 차가 어째 이상한 방향으로 달린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놔둬버렸다. 이 마당에 구경철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상체를 세우지 않고 수없이 출렁거리기만 하는 검은 휘장의 아랫단만을 향해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승용차는 엔진 소리도 요란스럽게 마구 내달렸다. 삑 소리를 내면서 여러 번 커브도 돌았다. 그러고도 차는 또 다른 여정을 정신없이 달렸던 것이다. 차창으로 드디어 찬란한 네온 사인 광선이 비쳐들었다. 어쩐지 홍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것 같았다. 이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있을 턱이 없었다. 차에서 내린 구경철이 뒷문을 열었다. 그제야 눈을 뜬 홍영이는 눈이 부셔 다시 눈을 감지 않을 수 없었다. 차는 새로 지은 듯한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거대한 건물의 벽면은 먼 데서 전해온 여러 가지 광선에 반사되어 번질거렸다. 여기가 어디죠?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썰렁한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좀 따뜻한 데서 쉬시라고 여기로 모셨습니다. 구경철의 어투는 너무나 정중하였다. 그들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온천장에 와 있었다. 홍영이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구경철은 자신의 점잖은 표현과는 달리 홍영이에게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구경철이 그 집념에 놀랐다. 자기를 아파트로 데려가겠다고 해서 그의 차를 탔더니 여기 온천장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순수한 사랑의 손짓인지도 몰랐다. 여체를 탐하거나 향락을 추구하겠다면 결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사이 유흥가에서 돈이 있어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예쁘고 젊은 아가씨들이 따라 나서는 세상이 아닌가. 벌써 부르고의 나이로 접어든 자기가 무엇이 볼 것이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내와 결혼하여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몸과 마음이 찌들 대로 찌든 자신이 아닌가. 그러나 자기를 대하는 구경철은 확고했으며 불같이 뜨거웠으며 또 점잖았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의 감정 앞에서 태산가도 같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 홍영이는 그를 따라 온천장 호텔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프런트 반대편의 대기 소파에 앉아 맞은편에서 서비스맨들에게 수속을 밟고 있는 구경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확고한 사내의 길고도 널찍한 품 안에 안겨 하룻밤을 지냄으로써 그녀는 어쩌면 새로운 자기를 창조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연길에게서의 여유였다. 김연길 앞에서도 회심의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인생의 달관과도 같은 자세를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정도 사내와의 어떤 만남은 그야말로 느긋한 불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길이와 같은 애송이하고는 절대 불장난을 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학생이다. 절대 그의 앞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소리질렀다. 길을 받아든 구경철은 홍영이에게로 다가왔다. 호라는 널찍한 데다가 사람이 적지 않아 누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호텔이란 데가 워낙 그런 곳이다.
그녀는 사실 남편도 아닌 남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의 출입은 잦았고 다들 남녀 쌍쌍이었다. 남자건 여자건 홀로 거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눈길을 받을 것이다. 홍영이는 구경철을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것은 공중으로 치솟았다. 이제 자신은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불륜을 저지르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오히려 담담하였다. 자신은 왜 이렇게 구경철의 앞에서는 자꾸만 담담해지는가?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뜨거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주저가 없다. 구경철도 무슨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고개를 한껏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유 있는 웃음을 얼굴에 머금고 있었다. 그는 살풋 팔을 뻗어 가볍게 홍영이의 어깨를 안았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들 두 사람뿐이었다. 네온 사인이 명멸하는 거리가 저 아래 눈 밑으로 까마득히 내려다 보였다. 그녀는 구경철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인생에 있어서 잘 무르익어 푸근함이 한껏 내배인 이 산에는 어쩌면 뜻하지 않은 어떤 탈출구를 그녀 자신에게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불장난 같은 김영길과의 감정의 와중에서 단연코 벗어나야 한다고 그녀는 계산하고 있었다. 공중으로 치솟는 엘리베이터의 상승감에 따라 그녀는 파멸이란 단어를 부르짖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그녀는 그 파멸의 땅에서 이제 공중으로 도피처를 찾아가는 것이다.